안녕하세요. 저 IT를 통해서 도시정비 사업 두 가지 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결합하고 있는 한국프롭테크 얼마집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송지연 대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고민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전자투표를 이 중에서는 이미 경험을 해보신 조합장님도 계실 거고, 전자적인 방법이 도시정비의 재건축 재개발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현장에서 올해 봄에 받았던 질문, 여름에 받았던 질문,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질문들이 점점 상이하게 달라지는 걸 목격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의 어떤 약간 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경험해 본 현장의 고민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정리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좀 현장의 얘기들을 최대한 살려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법령이 바뀌었고요. 도시정비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의결, 전자동의서, 온라인총회 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령이 바뀌었다고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 아니었고요. 전자의결은 올해 6월에 시행, 그리고 전자동의서랑 온라인총회, 다시 말해서 조합 추진위 구성 동의라던가 아니면 신탁사 지정 동의 같은 전자동의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정비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는 노후도시특별법이라던가 빈지법 관련된 법령들도 다 시행령 개정되면서 전자적인 방식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법령상의 내용이 아닌 서울시 조례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전자적으로 좀 허용이 되면서 정비구역 위반 제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최근 지침이 나오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올해 초에 이제 전자동의서 관련해서 구청 주무관님 방문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듣던 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전자적인 방식 어떻게 진행할까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부터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아직 그 전자동의서랑 온라인총회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혹은 올해 6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된 거 별로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시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법령은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조금 실제 진행할 수 없지만 그런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받은 업체 저희를 포함해서 이런 지정을 받으면 실제 시장에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해당 시장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시행되기 전에 전자적인 방식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마 기사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전자적인 재건축 재개발 전자적인 방식 보면 다들 비용과 시간 얼마나 줄였다 경쟁적으로 얘기하듯, 저희도 실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생각했던 추진이나 조합에서 생각했던 예산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원래 달성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있었었고요. 대체적으로 70%에서 90%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지날수록 그 전자의결을 더 하실수록 최근에는 한 일주일 조금 지나서 한 50% 이상 동의 받거나 참여 진행하신 사업장들도 있었을 만큼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한 방법으로서 전자적인 방법을 선호하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사업장에 저희 전자적인 방법 궁금해요 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 어저께도 미팅한 조합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조합장일 때 이걸 도입을 해야 될까?부터 되게 다양한 솔직한 고민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었던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뭐 뒤에 설명받으겠지만 고령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결 사항들이 보면은 뭐 보통 한 번에 10개씩 의결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온라인상으로 뭔가 공유를 했을 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고민, 그리고 가장 그 뭐 일반적인 많은 내용이 전자적인 거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안전한 거 맞아? 혹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실제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전자적인 게 안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걱정인 건 그거 도입했는데 우리 사업장은 고령층이 많아서 못 쓸 것 같아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10곳 방문하면 10곳에서 다 듣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고민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발표자를 준비하다가 여기 보시는 게 이게 2024년 주택 소유주 총조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전자적으로 실제 진행을 해봤을 때 어려운 부분들은 70대랑 80대 이상의 분들이고, 여기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18%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근데 이 자료 보시면 현장에 계신 아마 조합장님 분들께서 대다수가 이 자료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했던 사업장에서 최대는 60대 이상의 소유주,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죠. 저기에서 보이기엔 사실 과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특정 현장에서 들어가 보면은 60대, 70대, 80대 이상이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보기도 했습니다. 현장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물론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 주택 소유주 구성비를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층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해석하는 저 데이터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봅니다만 단순히 단독 소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소유하거나 아버지와 아들, 딸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전자적인 방식을 도입할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들은 좀 좋게 얘기하면 가족 간의 대화를 조금 촉진시킬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들이 오셔갖고 자식들한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었고, 주택 소유주 구성이 하나 이걸 말씀을 드린 게 생각보다 젊은 층의 주택 소유 비율도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한 50여 개의 사업장에서 이제 그 전자적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전자적인 방법을 쓰시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조금 그 젊은 층의 비율이 높습니다만 40대, 50대 다 합쳐서 한 과반 이상이시고요. 60대 이상도 그래도 30%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전자투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사실 방법이 되게 어려운 물론 이렇게 뒤에 말씀드릴 때 더 쉽게 만드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한 번 해보면 그 다음번부터는 되게 쉽게 하십니다. 이건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하나의 사업체에서 전자적인 방법 여러 개 하다 보면 투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건 사실은 이게 마치 저희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해보는 것들은 되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60대 이상의 비율이라는 게 해당 사업지의 60대 이상 소유주 분들 중에서 뭐 60% 과반 이상의 분들도 참여하실 만큼 시간이 지나시면 이 방식에 익숙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조합이나 어떤 그 집행부 추진이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긴 합니다. 저희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2013년도 유학을 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스마트폰이라는 걸 샀는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희 부모님 지금 53년생인데 쿠팡 와우 회원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우가 저보다 효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안 찾으십니다. 그냥 와우에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이 힘들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고령층이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건 저희 생각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화면이 확대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큰 화면 제공해드리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화면이 커야 된다, 글씨가 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구성이 굉장히 어필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또 가장 많이 저어하시는 부분인데요. 안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뭐 보통 집으로 되게 두꺼운 막 우편물도 발송을 하고 설명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상으로 딱 전달됐을 때 과연 조합원들이 소유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아무래도 대면으로 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셨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반발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IT 회사다 보니까 심지어 뭐 직원들 재택을 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필요할 때만 재택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회의들은 다 필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게 연령대별로 또 많이 갈라지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한 조사가 아니고요. 2025년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이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 50대에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나 괜찮은데 온라인으로 뭔가 내가 얘기를 주고받는 거, 뭐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익숙해 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좀 특이하게도 물론 60, 70대 이후에서도 그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 불호도 높지만 보시는 것처럼 40, 50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내려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들에서는 당연히 얼굴을 맞대거나 뭐 목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제하지는 않고 보조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의결사항이나 가장 혹은 뭐 동의사항에서 온라인상으로 내용이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언제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라던가 혹은 내용이 뭐 복잡하면 사실 사무실로 전화를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것들 사전에 이런 부분 안내가 나갔다는 거 이미 뭐 책자를 발송되었던 거를 사실 두꺼운 책자를 다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그걸 뭐 요약본을 제공한다거나 보시는 것처럼 전자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요새 은행 가면은 대부분 계좌이체 계좌 개설 다 하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도 다 고지가 받았는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온라인상에서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 뭔가 전달이 되었을 때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요새 아마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 오픈 채팅방, 네이버 카페, 정보몽땅도 많이 활용을 하시긴 하시지만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지 않는 곳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신뢰 자본을 쌓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제 정비 사업에서 진행되는 많은 내용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반 조합원인 소유자가 어려운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쉽게 풀어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어떻게든 설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온라인상에 쌓게 된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라던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소유주 인증을 거친 인증 채팅방이나 커뮤니티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IT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혹은 소유주들한테 적재적소에 그냥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하려는 노력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큰 자산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얘기를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투표한 결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나라의 중요한 선거에서도 이게 부정선거, 부정투표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조합
방법에 중요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자적인 방법을 도입해도 될까요? 라는 우려와 진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의결, 전자적인 방법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본인 인증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조합원이 정말 온라인상으로 그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의결과 관련된 판례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전자문서가 생성되고 저장되는 과정 중에서 나는 1번을 선택했는데 뭐 3번이 저장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혹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위변조가 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한 무결성을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되고 나서 오랜 정비 사업 기간 동안 나중에 해당 결과를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나. 보통 서면 뭐 의결 같은 경우는 실제 사무실에서 뭐 큰 금고 가지고 거기다 저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하게 그럼 전자적으로는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전자적인 방식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인증은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간편 인증서라든가 카카오 인증서, 요새 모바일 뱅킹 같은 거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 본인 인증,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 많이 생기면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방법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방식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문서를 암호화하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의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일반적인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PKI 방식이라고 해서 다들 공인인증서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좀 말이 바뀌긴 했는데, 하나의 전자문서를 생성할 때 그 문서를 암호화하고 복호화 할 수 있는 저희 암호화 복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문서를 암호화한 다음 암호화해서 그 문서를 그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만듭니다. 이 키는 쌍둥이라서 그 복호화된 키는 그 개인한테만 주어지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암호화된 문서는 본인 인증을 받은 그 사람만 들어가서 그 문서에 뭔가를 변경시키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하는 과정들이 타임 스탬핑이라서 언제 그 사람이 해당 문서에 접근을 했고 뭔가 뭐 서명을 했고 하는 내용들이 문서의 전자적인 신호로서 결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나중에 저장이 되고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암호화된 공개 키입니다. 보통은 제3의 인증 기관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도비라고 나스닥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큰 글로벌 기업에서 인증을 하면서 해당 문서를 열었을 때 이 문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자 서명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체가 이 과정들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나서 아도비에서 문서를 열게 되면 실제로 문서 열었을 때 이제 서명 패널에서 보면 해당 문서는 뭐 문제없이 서명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전자적으로 위변조 없이 무결성을 보장받으면서 만들어진 전자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저희의 서버에 저장되거나 뭐 단독 개별 업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인전자문서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몇 개의 기관이, 요새 은행에서 다들 종이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로 안 하고 서면으로 안 한 그 온라인 문서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계좌 개설이라던가 뭐 펀드 가입이라던가 하는 온라인 문서들이 저장되는 공인전자문서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저장된 다음 나중에 그 문서를 직접 보고 싶을 때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해당 문서를 보고 싶어라는 요청을 하고 받게 되면, 해당 문서를 저장하고 있던 공인전자문서 센터에서는 이 문서는 저장된 이후
위반도 되지 않았고 무결해라고 하는 이 증명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증명서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전자의결 결과라던가 그런 것들이 한 세트로 해서 이 문서는 무결해라는 것들을 보장하게 되고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전자문서가 생성되고 그 저장되고 맨 마지막에 보관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서드 파티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 문서를 저희 혼자 무결해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무결하지 않도록 하는 보조적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실제로 사실 코로나 때부터 전자의결들이 많이 진행을 해왔다 보니까 그러면 전자적으로 진행한 방법들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 때 좀 옛날 사례이긴 합니다만 드리면 전자적인 의결을 했는데 문제가 된 사례였었고요. 보시면 제일 먼저 본인 인증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접속해서 그 사람이 고유하게 생성한 문서인지 전자문서인지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비번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 패스워드, 비번이 있으면 제가 저희 부모님 아이디, 패스워드, 비번을 입력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 전자문서를 할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이 아닌 본인 인증에 법에서 인증한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서 인증한 후 전자문서를 생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크게 화면의 내용들이 이제 일부 캡처를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듭니다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시작이 된 전자적인 문서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실제적으로는 뭐 전자적으로 접속하여 제출해서 유도를 하였지만 이 공고 자체, 그러니까 전자적인 의결 내부상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중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얘기는 이 문서상의 어떤 부분도 무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끔씩 의결 시작하고 나는데 오타가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타가 있어도 저희가 그걸 중간에 절대 변경은 못 하고요. 중간에 차라리 그걸 중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가장 무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전자의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의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서면도 받으시고 사실 서면에 대응해서 전자의결을 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이 제출 방식에 따라서 다 집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관에서 보관 기간을 정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뭐 공인전자문서 센터라던가 하는 곳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전자의견을 보관하는 것들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견을 다루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희 최근에는 사실 이렇게 전자의결 하면서 이제 전자의결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이제 뭐 비용적인 거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거 말씀드릴 때 동네에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으시더라도 사실 맛있게 하는 집과 맛이 없게 하는 집이 있는데 기술의 구현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챙긴 곳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크레딧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자의결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기술적인 관점들, 아까 말씀드린 본인 인증 방법을 잘 지켰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제3의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했으니까 무결해요가 아니라 서드파티에서 다 어떻게 보면 무결성을 보장받느냐,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문서에 대해서 나중에 보관을 할 때 적절한 그 보관에 대한 그 문제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랑 연동되어 있느냐 등을 잘 고려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올해 초에만 해도 전자적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곳들이 많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이 할 수 있는지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설득이 되고 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전향적인 곳들이 많이 생겨났고, 뭐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5천 세대, 3천 세대, 4천 세대 큰 단지들에서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사례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적인 방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세대에서 더 많이 선호를 하시는 방법으로 추후 계속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전자적인 방식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서 1, 2주 정도 전자적인 방식을 진행하시다가 서면을 병행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더 많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집은 이미 도시정비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바꾸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드렸던 설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굉장히 또 다른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봄에 겪었던, 여름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질문들의 어떤 실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결의 실제적으로 전자의결을 도입하는 고민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계속 IT를 통해 도시정비 시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